안녕하세요. 사건의 이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파헤칠 사건은 평범한 어촌 마을의 고요함을 잔혹하게 깨뜨린 보성 어부 살인 사건입니다. 이른의 농인이 20살 청춘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엽기적인 범죄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노인과 범죄에 대한 통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날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간의 마음속 악마는 어떤 모습인지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이 악마에게 마침내 법이 아닌 시간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건의 전말과 함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마지막, 그리고 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마지막 분노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2007년 8월, 전라남도 보성. 사건은 한 통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대학생 추양과 김군, 풋풋한 연인이 여행을 떠난 뒤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실종된 여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으로 발신된 4차례의 통화 기록을 발견합니다. 수신처는 119. 첫 3번의 통화는 짧은 연결음과 극심한 소음뿐, 아무런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번째 통화,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사람의 말소리 같은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발신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실종된 남녀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닷가 선착장으로 가는 외길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그 길 끝에서 그들은 낡은 어선의 주인 오종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학생은 싸늘한 시신으로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 명백한 타살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초기에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은 남학생 시신에서 발견된 양쪽 발목 골절을 추락사의 증거로 판단했고, 결국 이들의 죽음은 단순 실족사 혹은 동반자살 가능성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뻘지대였습니다. 과연 뻘 위가 떨어져서 양쪽 발목이 모두 골절될 수 있는가? 또한 시신 곳곳에 남은 수많은 상처들, 특히 삿갓대 갈고리에 의해 생겼을 법한 날카로운 상흔들은 왜 간과되었는가? 무엇보다 바다 한가운데서 4차례나 걸려온 119 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살려달라는 마지막 비명이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첫 번째 수사의 종결과 함께 바닷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첫 범행이 있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9월 25일, 인천에서 여행 온 24살 조 씨와 23살 안 씨, 두 여성이 오종근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희생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세상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배를 타기 직전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줬던 한 관광객에게 보낸 배에 갇힌 것 같다는 구조 요청 문자 메시지. 이 문자를 단서로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명절이었던 그날, 항구에 정박된 350여 척의 배 중 유일하게 출항한 배는 단 한 척. 바로 오종근의 배였습니다. 그의 배를 수색하자 첫 번째 희생자인 여대학생 추 씨의 신용카드와 머리카락, 머리끈이 발견됩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오종근은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검거됩니다. 검거된 용의자의 모습에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범인은 70대 고령의 왜소한 체구에 누구라도 평범한 이웃이라 생각할 법한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그는 두 번째 사건의 살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슴을 지금 단지 그거 하나만 만져보려고 그랬다. 이 사소하로 뒤틀린 욕망을 위해 그는 저항하는 여성을 바다에 빠뜨리고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갈고리가 달린 삿갓대로 무자비하게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대학생 남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부의 그물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복원된 카메라 속에는 희생된 여대학생이 죽기 직전 찍었던 오종근의 뒷모습과 그의 배 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뻔뻔했습니다. 경찰이 물증을 제시하며 추궁해도 그는 실족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보고검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감정에 호소했을 때도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오종근은 체포된 후부터 재판 과정 내내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좋아서 탄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니냐.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지 않느냐.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몸도 아프다. 내가 더 불행하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커녕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자신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뻔뻔함. 그의 내면에는 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간 그를 지켜본 이웃들은 그를 친구가 없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강한 자존심으로 자신을 모장한 그는 가정을 꾸리면서 수십 년간 내면의 악마성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그의 폭발을 막는 제어 요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그는 서서히 고립됩니다. 집보다 배에서 혼자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과의 유대도 끊어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자 잠재되어 있던 그의 반사회적 성격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에게 배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육지와 단절된 바다 위. 그것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제국이자 스스로가 신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정신세계는 현장 검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경찰관의 지시에 수긍하는 대신 그게 아니고 그물이 여가 있고 내가 요렇게 앉아 있었다.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 등식으로 피해자와 자신의 위치, 사물의 배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직접 교정합니다. 범행의 인정보다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진 일의 순서와 규칙이 어긋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가 가진 뒤틀린 욕망과 그 사소한 청을 거절당한 순간,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서 전지전능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고 통제불능의 분노가 4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살인으로 폭발해 말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그는 돌연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지연됐고 헌법재판소는 힘겹게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법의 최고형인 사형을 확정받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보성어부 오종근이 86살의 나이로 수감 중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은 16년 10개월. 사형수라는 이유로 노역조차 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살해한 4명의 희생자, 19, 20, 23, 24. 그 꽃다운 나이를 모두 합치면 85입니다. 4명의 희생자, 그 젊은 넋들의 나이를 모두 합쳐도 살인마 오종근이 더욱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법의 가장 준엄한 선고인 사형은 그에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물고 늘어졌던 그는 역설적으로 그 제도의 무기력함 속에서 편안히 늙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로 한 가정이 파탄나고 그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법은 그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정의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집행되지 않는 판결,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생명이 더 존중받는 현실. 오종근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무겁고 불편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건의 이면이었습니다.